본격적으로 소설 속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까 신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 소설은 좀 명쾌한 구석은 없어요. 명쾌한 구석은 없고 뭐 읽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좋게 말하면 좀 열어놓은 그런 소설이라서 소설을 가지고 날카롭게 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의미를 짚어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그냥 이야기를 나눠보는 분위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제가 생각할 때 키워드는 뭐 이거 말고도 다른 거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른 분이 말씀하셨을 때 다른 키워드로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크게 세 가지 키워드가 눈에 들어왔어요. 첫 번째는 우나임 리히라는 용어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 두 개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대교와 길굴도 제가 볼 때는 상관관계가 있고, 우나임 리히는 제 생각에 이제 박인흥 선생이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이미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렇죠. 보시는 분요. 아, 네. Sorry. 자, 그 다음에 길굴은 여기서 순환, 바퀴 이런 영생이랑 비슷한 말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여기서 윤회로까지 해석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책에. 알겠습니다. 네, 히브리어예요, 길굴은.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카프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본인이 정신분석을 맡고 있다고 하니 정신분석과 관계가 있는 우나임 리히부터 이야기해보죠. 요즘 네. 미국 1920, 30년대 대공황 시대 패션을 몸소 구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정확히 저번 회에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도 역시 어제 봤어야 되는데 그 바지를. 그것도 정확하게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잘라주세요. 국내 프린트 전집 기준에서는 뭐 두려운 낯설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두려운 낯설음, 글 제목이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낯설음은 그 잘못된 표현이죠. 낯섦이죠. 낯섦. 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는 두렵다라는 말 자체도 들어있지 않은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하임이라는 단어에서 먼저 와요. 하임? 이거 이렇게까지 엄청난 스킬을 보여줬습니다. 방금 PPL의 스킬을 이렇게까지 계산된 PPL을 원하진 않았는데 독일에서 하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집 같은, 편안한, 친숙한이라는 기본적인 어휘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제 그 하임리히라고 하면 명사형이 되는 거고요. 근데 아니, 하임이 명사형이고 하임리히가 형용사형이죠. 형용사형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운이 여기에 붙는 거예요. 운. 근데 이제 프로이트가 그래서 이제 자신의 글에서 이야기를 할 때 운이라는 건 억압의 표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임리히한 것이 억압되면 운하임리히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임리히한 게 억압됐다라는 거는 친숙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무언가가 우리의 무의식적인 영역으로 내려가서 마치 처음 보는 것인 양 그것을 만나게 되는 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되게 낯선데? 되게 낯익네? 저거 되게 낯익은데? 근데 잘 모르겠네? 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이야기하면 데자뷰 같은 것들이 운하임리히의 대표적인 경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섬뜩하다, 공포스럽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스릴러나 공포 영화적인 연출과 맞물릴 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우리에게 있어서 동양적인 공포스러움은 그냥 갑툭튀 공포가 아니라 서양적인,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얼굴 싹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학교 때 괴담처럼 딱 집에 들어가서 엄마 나 들어왔어 그랬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이렇게 칼질하다가 그래 왔니? 하고 하는데 고개 확 돌아가는데 갑자기 얼굴이 싸늘해질 때, 그러니까 익히 알고 있었던 얼굴이 갑자기 오늘따라 낯설어 보이는 거. 내가 아직도 네 엄마를 보이는 그런 거죠.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은 운하임리히한 것으로서 표현을 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이 운하임리히한 감각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정체성, 특히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서 긴 세월 유럽사에서 살아온 역사 자체를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개념이라고 이제 작가 스스로가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유럽사 전체 안에서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고, 굉장히, 왜냐하면 유럽 국가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신화적으로는 가장 오래된 신화를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 민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이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친숙하게 여기기보다는 억압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홀로코스트적인 경험들에서 다 드러나는 유대인에 대한 혐오, 유대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민족적인 정체성으로 명확하게 드러내기보다는 감춰야 하는 삶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아오면서 이 유대인적인 것 자체가 유럽사 전체의 운하임리히가 되어버린 거. 그래서 이것을 만나는 경험 자체, 그런 거,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 이 사람들에게는 친숙한 걸 회복하는 거지만 동시에 이질적인 것과 마주치는 거기도 하고 자기에게 섬뜩하고 부담스러운 운명을 발견하는 거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중성의 문제를 소설의 중요한 모티프로 삼고 있고,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더블 같은 개념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신, 도플갱어, 짝패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두 갈래로 뻗어지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앱스타인과 여기에서 나오는 니콜이라고 하는 두 인물은 어떻게 보면 공통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서 각기 낯선 삶으로 이제 막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삶이라고 하는 거에 명확한 방향성이라는 걸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길을 헤매는 자로서의 이 유대인의 운명 같은 것들을 소설 안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아까 이제 옥상에서 떨어진 호텔 옥상에서 투신한 남자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니콜은 그 이야기를 처음에 이 호텔 힐튼 호텔에 가면서 과거 이야기로 듣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거기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던데.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야 니콜이 힐튼 호텔로 돌아왔더니 그 사람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도 뒤죽박죽되고 앞뒤가 바뀌고 과거가 미래처럼 벌어지고 미래가 마치 과거에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블링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유대인의 삶의 운명성 같은 것들을 표현하기에 운하임리라는 말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이 작가가 판단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그 이론적인 의도성은 잘 반영이 된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운하임리히한 거를 유대인의 삶 그 자체로 보셨는데, 저한테는 사실 앱스타인이나 니콜, 그러니까 이 소설 저자 나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혹은 이스라엘적 삶, 유대인적 어떤 삶이나 그 종교적 민족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운하임리히한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태잖아요, 태. 삶의 뿌리가 있었던 곳이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근데 사실은 그곳 자체는 자기들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인 사람들이 오랫동안 거기서 살던 곳이고, 그러니까는 근데 물론 그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살던 곳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도 이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운하임리히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앱스타인은 성공한 변호사고 이 사람은 성공한 작가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러니까는 그런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자신의 태로서의 이스라엘을 갔을 때 거기서 이 사람이 어떠한 개별적인 정체성, 나는 니콜 클라우스라고 하는 작가, 한 명의 작가로서의 개별적 정체성이 아니라 자기 글을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에 갔을 때, 특히나 제가 봤을 때 성공한 책이 아마 사랑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 책의 성공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너의 소설, 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이 민족적인 어떠한 그 서사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한, 그리고 여기 앱스타인의 경우에는 종교적인 어떠한 그런 정체성 같은 것들을 새롭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는 잘 입어보지 않은 낯선 옷인데 사실 알고 보면 자신들의 어떤 태가 있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계속 헤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혹은 뭐 유대인적 삶이라고 하는 것,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익숙하고 그 다음에 집과 같은 편안한 어떤 것이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뭐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뭐 억압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이제 두렵고 낯선 어떤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이 포레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포레스트, 그래서 뭐 휴식을 위한 뭐 이런 곳이긴 하지만 원래는, 그러나 그 곳은 어둡잖아요. 다크가 뒤에 붙으면서 이거 자체가 운하임리한 어떤 세계가 되는 거죠. 약간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노골적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개념이 너무 앞서 있다. 네. 네, 박근혜 선생님.
뭐 유대교나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워낙 이제 뭐 소설 문학뿐만 아니라 워낙 다른 이제 뭐 그 유럽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결과물에도 많이 나와 있고, 사실은 그 안티세미티즘이라고 얘기한 반유대주의하고 시오니즘은 사실은 일종의 거울상으로서 계속 언급이 되어 왔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읽으면서 좀 다른 방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처음엔 기대를 하고 봤는데, 뒤로 갈수록 별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냥 이제 그 뿌리를 찾아간 소위 이제 뉴욕의 파워 엘리트였던 변호사 남자, 그 남자와 이제 역시 뭐 파워 엘리트에 속하는 소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가, 여자 소설가의 이야기가 그냥 어두운 숲속에서 방황을 하듯이 본인의 정체성 속에서 방황을 하다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됐는데,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는 정체성을 자꾸만 종교적인 것, 그리고 어떤 옛 땅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서사 속에서만 찾는 것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대인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잘 모르겠지만 되게 그 자체로 사실은 억압이고 폭력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내부에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나치게 종교적인 것, 그리고 지나치게 인종주의적인 시오니즘에 대한 불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은 사회 내부의 어떤 계급적인 어떤 균열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난 양극화가 사실은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데, 그런 사회적인 모순들이 다 은폐되어 있는, 그것도 20년 은폐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유대인들의 방황의 역사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은폐되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오히려 텍스트들이 굉장히 과소하다고 생각을 하고, 문학이라든가 어떤 비평이라는 작업 속에서도 항상 유대인은 늘 종교적인 민족으로서만 다루어지고, 늘 뭐 이를테면 굉장히 좀 신비화된, 굉장히 똑똑한 민족, 하지만 억압받은 민족, 뭐 이런 싸우는 전투적인 민족, 뭐 이런 민족으로만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저는 그것부터가 굉장히 너무나 전형화의 폭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소거된 역사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이 책에서도 여전히 그냥 반복될 뿐이지 사실은 새로운 측면들이 드러나진 않았다. 그래서 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문학적인 평가를 제가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쪽으로도 좀 뭔가 저는 영감을 줬으면 하고 끝까지 읽었었는데 결국 그런 거는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 조금 좀 아쉬웠다. 주류 머저리티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마지막에 그 생의 마지막에 와서 갑자기 이제 이를테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굉장히 흔한 패턴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뭐 유대인이어서 꼭 그래야 되는 필요성도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평생 부자로 살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이 사람처럼 막 모든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갑자기 뭔가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런 한파가 사람 되고 못 본 것 같은데? 많습니다. 많아요. 제 주변에 많고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전 세계에 많아요. 소개 좀 시켜주세요. 뭐 승리 저도 받아서 친하진 않아가지고 우리도 좀 투자 좀 받게. 친하진 않아서. 근데 그렇게 이제 어떤 가장 세속적인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이런 것들이 다 덧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장 이제 이를테면 가장 속스러웠던 사람들이 가장 성스러운 것으로 순식간에 옮아가는 것들은 저는 그것이 속물의 전형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노비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능한 것이고, 그조차도 사실은 타인의 시선을 너무나 의식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인류학 같은 데서 봤을 때는 그 북미 인디언들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유명하게 인류학에서 언급된 게 포틀레치라고 있잖아요. 그 포틀레치라는 게 이를테면 과시적인 파괴 행위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부족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부족에서 가장 부자이고 힘이 있는 파워 엘리트인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 탕진제가 되게 탕진잼. 그 탕진의 최고는 그러니까 기프트로 이제 증여하다가 이제 그것조차도 넘어서기 위해서 자신의 경쟁자들을 밟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다 태워버리는 거죠. 자신의 부를 다 그냥 소진해버리는. 그리고 이제 뭐 남태평양 쪽에서는 이제 뭐 쿨라라는 것도 있죠. 쿨라라는 거는 이제 자기가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것을 다 그냥 탕진해버리는 그런 형태의 증여행위인데, 어쨌든 그런 방식의 탕진 행위가 사실은 인류학에서도 물론 굉장히 낭만화돼서 우리의 어떤 시장주의에 찌든 경제 인간들의 어떤 반면 교사로서 인간은 원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낭만화돼서 보여주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과시적인 행위라는 거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행위라는 거죠. 옛날부터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타이니스를 굉장히 의식하고 위신과 체면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가진 거를 다 탕진할 수 있었던 생물이었다는 거고, 사실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앱스타인이라는 파워 엘리트의 삶 자체도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물의 삶인 거죠. 뭔가 그 사이에 신비주의적인 뭔가 끼어들고 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이 굉장히 일관되게 살고 있는데, 이 소설 속에서는 마치 뭔가를 깨달은 것처럼 그려지고 있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텅 빈, 중심이 텅 비어 있는, 껍데기만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소설이. 근데 그 비어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강조가 나오잖아요. 계속 공허 그리고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을 다른 큰 공백으로 그걸 덮고 뭐 아무튼 그런 식의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이 소설의 또 다른 핵심적인 모티프는 성변화란 말이에요. 성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스러움으로 변화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나는 번역어도 너무 이상해요. 성변화가 이거 무슨 트랜스젠더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고전적인 기독교적, 물론 이제 여기는 유대교지만 유대교적 기독교적 관점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트랜스 하는 거죠.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떤 성스러움의 영역으로 거듭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단계적 과정 같은 것들을 이제 문학적 변화, 변신. 네,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오비디우스의 변신의 그걸 뭐라 그러죠? 그것도 트랜스포메이션 아니에요? 트랜스포메이션인가요? 아니,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설을 보여주는 주제의식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은 과정이다 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문을 열고 다음 방으로 가지만 그 방이 우리가 도달하는 도착지가 아니다. 도착지가 아니고 우리는 또 다른 변화를 거기서 또 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카프카의 변신 이야기를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카프카의 변신은 메타모르포시스라고. 네, 메타모르포시스. 메타모르포시스. 그렇죠. 그러니까 오비디우스도 원래 메타모르포시스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끝을 상정하고 사실 가는 것이 아니라 카프카의 변신에서 그레고리 잠자가 벌레로 변화했을 때 우리는 벌레로서 죽은 그레고리 잠자만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변화의 한 단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의 삶의 목적성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고정된 형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자기를 어떻게 보면 웹스타일처럼 계속해서 공허를 만드는 거, 공백과 공허를 다른 어떤 공백과 공허를 통해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주제의식을 말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는 이런 거죠. 그러면 앱스타인은 그런 식으로 마지막에 어떤 상징적인 종교적 성변화를 수행하는 것처럼 그려지는데 니콜의 경우는 어떤가? 사실은 이게 저는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두 사람의 운명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대척점이기도 하고, 니콜은 그런 방식의 급작스러운 성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시오니즘을 거부한다는 거. 그러니까 문학은 시오니즘 문학을 활용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작가적인 주장 자체가 사실은 앱스타인하고 대치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시오니즘을 그렇게 그런 말은 워딩은 나오지만 소설을 읽어보면은 니콜이 그렇게 시오니즘을 부정하는가? 그걸 거부하는가? 그런 거 같지는 않거든요. 운하임리하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로서 이 소설을 봤을 때 우나임리히가 되게 큰 복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나임리히 하다는 게, 그러니까 이 우나임리히 다음에 나오는 묘사가 뭐냐면 자기는 평생 이스라엘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이 감각이 우나임리히 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에 부재했다는 그 사실을 자기는 잊고 억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정체성 밑에 뭔가 억압된 것이 있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로 가는 아이러니를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우나임리히가 니콜의 어떤 거대한 복선이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니콜이 그래서 억압된 거를 이스라엘에서 못 찾고 어디로 오냐면 미국으로 와요. 그 미국으로 와서 자기 아이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 억압된 것에 대한 실체를 찾는 것처럼 소설은 묘사가 돼 있는 거죠. 근데 미국도 결국 우나임리히 한 거였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어떤 무언가를 가리는 억압된 공간이었고, 이스라엘 여행을 통해서 왔더니 억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어떤 아주 기초적인, 여기 나와 있는데 나의 분노 뒤에는 언제나 거대한 사랑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게 사실 하나의 거대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또 뭐 결박하잖아요. 연인이
자신을 결박하고 자신의 몸을 쓰다듬는 그 감각들도 묘사를 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니콜이 결국은 그 의미의 덩어리 속에서 길을 잃었다가 결국 온 거는 어떤 감각적인, 그러니까 그것이야말로 자기가 억압된 감각적인 사랑, 뭐 그것이야말로 자기가 억압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우나임리케 아까 대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쪽 쌍과 이쪽 쌍이 서로가 서로에게 우나임리한 그런 의미로 저는 읽었어요, 사실은. 그럴 수도 근데 있지. 사실 이게 결말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을 그렇게 운하임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작품 안에서는 그 자기를 결박시키는 검은 끈으로 그 남자에 대한 얘기도 너무 에피소딕하게 반짝 나타났다 사라지고, 사실 아이들에 대한 얘기는 이게 어떤 규범과 관습의 세계, 즉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느 순간부터 이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더 이상 이제 싫은 말을 하지 않게 되고, 뭐 아이들을 그냥 중심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꾸려온 삶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여성이 느끼는 어떠한 그런 그 결박되어 있다는 느낌. 응? 근데 내가 이 결박을 풀면 나는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그 중간에 춤에 대한 비유도 나오는데 자기가 춤추러 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춤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금방이라도 툭 무너질 것 같은 감각을 느끼세요. 하지만 아직 무너지지는 말고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라짐이라든가 허물어짐이라든가 이러한 감각,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자기를 결박했던 어떤 것을 푸는 어떤 그 순간의 감각을 회복하고자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결박을 완전히 풀 수는 없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네, 그게 여기서 무형에서 유형을 만드는데 그게 안 되는, 형태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결박이 있어야만 어떻게든 형태는 유지가 되는 거니까. 약간 이런 식의 이것이 문학에 대한 메타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떠한 부부 관계, 결혼 생활에 대한 메타포일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이 여성은 그런 남성과 이혼하지 않았을까? 이혼하지 않을까? 이 서사 바깥에서는 남편과 이혼하고 그 아이들과의 어떤 그런 새로운 유대.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약간 뭐 그런 생각도 들긴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완벽한 해체는 없고 의미 해체도 없고 삶이라고 하는 형태에 대한 해체도 없고 문학의 해체도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소설이라는 건 이런 거다. 정합성의 논리고 뻗어나가는 플롯의 논리인데 자기가 사실은 그 플롯에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명확하게 그걸 또 다 해체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택하게 되는 거는 그러니까 허물어지는 감각을 유지하는 거. 근데 그게 변신, 변화라고 하는 과정으로서만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말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나는 그런 식의 어떤 주제 의식이랄까? 아니면 작가의 아이디어는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이게 이 캐릭터들의 여정과는 그게 형상화 되었는가? 잘 맞물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는 중간중간에 그 문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 작가 나름의 고뇌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건 있는데 그게 어떠한 그 카프카의 그 집에서 알타가 발견돼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여정 프리드만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그거랑 무슨 어떻게 이어지지? 라는 생각은 솔직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변신 뭐 이런 개념의 끝판왕은 사실 시타르타의 삶이거든요. 불교, 성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끝판왕이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억압들을 다 내려놓다가 마지막에는 그 억압이라는 생각마저도 내려놓는 게 사실 선불교의 사상인데, 그러면서 봤을 때는 카발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비주의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저는 가장 해체주의적인 사상이 선불교의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앱스타인은 불교에 기여를 했어야 된다. 지금 카발라로 간 거는 이거는 주소를 잘못 찾은 거다. 유대인인데 어떡하겠어. 네, 그래서 뭐